예.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의제 관련된 경제사회적 의제들을 네. 논의하자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예. 바꾸는 계기에서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네.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를 하자 해서 네. 민주노총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게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되고 민주노총이 지금 빠졌죠.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노총과 경총 중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경사도의회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점은 잘했고 어떤 점은 좀 부족하다. 어디까지는 좀 더 나가야 된다 생각하실 건데. 그 모든 노동의제가 노사 간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노사 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아마 노사 간에 서로 아쉬움이 있을 건데 어쨌든 가장 큰 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네. 이걸 잘 극복해보자 하는 쉽게 하면 임금 인상 자제하고 좀 파업은 줄이고 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합의를 그때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그 어떤 탄력적 운영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또 합의를 했고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ILO 기본 협약과 관련돼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합의는 원했지만 그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조정안 네. 그걸 내어서 그걸 근거로 이번에 국회에서 비준하고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ILO 총회 연설까지 하시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 부분 대단히 좀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근데 이건 뭐 다 또 노사간에 아쉬움이 있어요. 예. 좀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어떻게 말할 거냐. 예. 거기서 이제 노동자 근로자 대표제를 그러니까 노조가 없더라도 조합원들이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근로자 대표제를 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국회에서 아직 안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 하는 것도 합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점이 이제 아쉬운 거 있고 가장 큰 아쉬움은 양극화를 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날짜도 네. 11월 11일 네. 참 좋은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네. 1년이 지나도록 조금 성과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논의를 못한 거 이런 것이 아쉬움이 대단히 남습니다. 코로나 지금 장기화되면서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가지고는 참 한두 시간 가지도 안 되는 네. 제 평생 제가 부딪혀왔던 문제인데 네. 지금 결론은 저는 그동안 이렇게 했어요. 가장 그 양극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금 격차인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자산 격차도 있는 것이고 예, 자산 격차 더 커지고요. 또 세대별 격차도 있는 거고 네. 또 부동산 격차 너무 크고요. 젠더 격차도 있는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하는데 네. 제가 그동안 집중해왔던 건 이제 임금 격차 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임금을 많이 받는 부분과 적게 받는 부분을 어떻게 좁힐 거냐. 네. 같은 일을 하면 어디서 일을 하든 같은 임금을 주도록 노동 동일 임금 예. 했는데 제가 한 40년 넘게 부딪혀 봤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네.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거는 그럼 단순하게 임금을 많이 받는 부분들은 임금 인상률을 좀 자제를 하고 예. 그 남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올리고 네. 또 그것도 부족하면 노동자들끼리 먼저 연대 기금을 만들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올릴 수 하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보다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노동운동 노동조합도 하나의 어떤 틀을 갖추면 그게 자기 기득이 된다는 거예요. 기득.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참 내놓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해법을 내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정부에서라도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이른바 노노 갈등 계속 좀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청년 세대 노동자들 예. 하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예. 저는 그 누가 어느 것이 옳다기보다도 어쨌든 절충점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 노동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정규직이 됐는데 네. 시험을 치고 네.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아무 그런 거 절차 없이 우리와 같은 정규직 신문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네. 게 이제 그분들 주장이고 예. 또 우리 이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니 우리도 노동자인데 네. 정규직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직접 고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둘 다 옳은 주장이 생각돼요. 예. 근데 이걸 선택적으로 하자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절충안을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한번 그 연구를 해서 방법을 낼 건데 요번에 이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 단식까지 하셨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대화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대화는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흐름이 서로 만나서 서로 입장을 경청하게 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면 뭐 차근차근 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것도 물어볼게요. 이거 어렵습니다. 또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합의됩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제가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할 때 네. 최저임금 위원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목표를 잡았던 거는 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할 이야기 있어요. 예. 노동자는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반드시. 그렇죠. 사용자는 우리 기업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줄 수가 없다. 이건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그래 흔히 을들 간의 싸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최저임금 놓고. 네. 제가 그때 나는 방향을 잡았던 거는 결론은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된다. 네. 예? 노사 간에.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금년에 2021년도에 노사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와서 내 주장만 하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다. 네. 예? 둘 다 옳은 이야기인데 그 주장만 할 바에는 왜 오냐 이거죠.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왔으니까 어쨌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라 합의를.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 조금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사용자들이 퇴장을 해버리고 또 노동자들이 퇴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퇴장한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남크획도 하니까 공익위원들이 마치 누구 편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노사가 끝까지 조율하고 노린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어라. 예. 그럼 합의를 내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랬으면 누가 있겠어요. 노사가 공익 합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20년 전이지만 합의를 했어요. 20년 전에는. 전에는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엔 될 것 같습니까? 하도록 제가 뭐 많이 특히 노총이나 경총의 이야기를 좀 강하게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예.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의 금년에 기대를 좀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지난 4년간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정한 조율이 될 거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줄 수 있도록. 네. 그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비록 최저임 관련이지만 저희 경산호에 와서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거냐 하는 것도 그거는 저희 경산호에 만약에 노총 경총이 논의하자 그러면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님 이번에 최저임금 어느 정도 오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이제 6,400 문재인 정부 들어서 6,470원에서 현재 8,720원까지 올랐어요. 예. 이제 35%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리고 평균은 이제 7.9% 해마다 올랐는데 첫째 16.9%, 그다음에 이제 10.5%, 그다음에 이제 2.9%, 그다음에 1.5% 이렇게 올라서 이제 평균 7.9%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뭐 노사간에 그 의견을 계속 좁혀서 네. 어느 이제 중간선. 근데 이제 노동계는 그래도 뭐 박근혜 정부 때만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어? 박근혜 정부만큼은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뭐 최소한 저는 이제 어느 정도가 정확하다는 것은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 네. 어쨌든 뭐 저는 강력하게 노사가 의견을 조율해서 어쨌든 합의를 하자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적정한 선에서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얼마인지를 제가 받아내면 제가 뉴스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잖아요. 네, 그만 가겠습니다. 네.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네. 52시간 시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합의가 끝났고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우려하는 사업주들, 사업장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 노조 측에서 문제 제기된다기보다도 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법이 된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시고 다만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52시간이지만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네. 노사 간에.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시고 근데 현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객관적 팩트가 나오면 네. 그걸 가지고 경산호에 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해서.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탄력 근로제도 인정을 했고 예. 또 선택적 근로제도 유연한 부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90% 이상 애로사항은 없을 거라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문 뭐 5%든 얼마든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네. 그는 경산호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시행하고 해보고 예. 괜찮을 텐데 예. 어려움이 있으면 경산호에 와라. 도움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풀자 이런 겁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평택항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빨리 좀 시행해야 되는데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좀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기본적 목표는 절대로 어떤 그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그 중대재해는 절대로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아야 되고.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마찬가지. 일단 법원 제정됐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1년 이상의 징역이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기업을 하신 입장에서 이 법대에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고가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고가 난 다음에 사장을 처벌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사고가 안 나려면 제 경험이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반드시 노동조합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노동조합이 예.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현장 조합원들이고 네. 또 그걸 통과하고 있는 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 이제는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측과 같이 노력해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됐느냐. 사측 입장에서는 괜히 노조가 산업안전에서 뭐 자꾸 간섭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는 또 우리 책임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노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예. 산업안전은 노사가 같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노동조합도 적극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네.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노동이사 이렇게 도입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나라. 좀 노동이사제 도입이 좀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죠? 자, 경사노위에서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대한 관심도 좀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양극화와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설명이 돼요. 대기업들, 중소기업, 뭐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는데 제가 쭉 살펴보면 제 표현을 보면 노조라도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노조를 할 수 없는 노동자 간에 이 생기는 격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 산업 노동자의 경우에는 전통적 의미에서 노조를 하기가 어려워요. 전통적 의미에서.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누구랑 같이 어떤 노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건 또 개별 사업자도 또 떨어져 있고요. 모르겠고 또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관점에서 노조를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인데 일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의 어떤 네트워크 내지는 연대체가 마련돼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산업 노동의 경우에 저는 이제 저희 경산호에서 출발을 했는데 일단 플랫폼 노동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산업이 새로 이렇게 나가는 정확히 보면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디지털에서 플랫폼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옛날 전통 산업하고 부딪히는 점이 있어요. 전통 산업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할 거냐. 가장 대표적으로 택시가 있는데 전통적인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흔히 말하는 타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게 서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이 많은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봄 노동자도 옛날에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연결되던 그런 시스템이 있고 지금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그리고 규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지나치다 싶은 것도 있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플랫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경산호의 플랫폼 산업위원회에 주목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 성과를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잘 성과를 내서 우리 대통령 자문기구니까 연말쯤 돼서 대통령 모시고 국민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성과 있는
논의를 하자 그런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수 언론 중심으로 경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중대재해법 때문에 못해